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너무 춥습니다. 이 매서운 한파가 오늘 오후에는 잠깐 풀린다고 합니다만 다시 내일 모레쯤 강추위는 이어질 거라고 하죠. 대구의 한파특보는 현재 해제됐는데요. 경북 대부분 지역엔 여전히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리고 대구와 경북 남부,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도 이어지고 있고 어제 저녁에 경북 경산 진량읍의 한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나흘째 건조특보가 내려진 데다 바람도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오늘 새벽까지 계속된 진화 작업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6개 업체, 건물 8개 동이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당분간 이어질 강추위 속에 화재 예방에도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 매서운 추위는 정말 혹독합니다. 대구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본부가 기부받은 연탄이 지난해에 80% 수준이라고 해요. 기부가 너무 적다는 보도가 나갔고 최근에 좀 많이 채워진 게 이 정도라고 합니다. 담당자는 코로나 때보다도 기부가 적다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을 전했는데요. 개인과 기업들의 동참도 꼭 필요합니다만 이걸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죠. 내년 정부 예산안에 에너지 바우처로 2,800억 원이 편성돼 있어서 이걸 좀 빨리 집행하면 좋을 텐데 언제 통과될지 답답합니다. 오늘 현장 리포트에서 시민들의 연탄 나눔 현장 소식 전해드릴게요.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2월 20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 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아침에도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라서 한낮 기온은 영상 2도에서 7도 예상되고요. 평년 수준의 추위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모레부터 다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경북 북부 지역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 또는 눈이 시작되겠고요. 경북 북부 지역은 1에서 5cm의 적설량 예상됩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바람도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불 걸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오는 23일 세계 물포럼 기념센터 대강당에서 스마일트립 200 관광포럼을 개최합니다.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스마일트립 200 관광포럼은 5회차 포럼인데요. 지난 1에서 4차 포럼은 스포츠와 전통주, 공연 등 관광과 접목할 수 있는 테마별 포럼을 통해 각 테마별 사업 종사자 및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강사로 나서 안동의 문화유산 가치와 자원화를 주제로 아는 만큼 보이는 안동에 대해 강의를 진행합니다.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느끼고 지나쳤던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그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강의는 관광과 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접수 대상자 중 20명을 추첨해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책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신문화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 오늘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6도에서 7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높겠고 한파가 잠깐 풀리겠습니다. 내일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다시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두꺼운 겉옷으로 체온 유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며칠째 경북 동해안 전역에 건조특보 내려져 있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함께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군민들이 직접 발로 뛰며 기록한 영덕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영덕 인문실록 전시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구 영덕 버스터미널 2층 영덕 문화도시센터에서 열리는데요. 이 영덕 인문실록은 영덕 군민이 민간 사관이 돼서 사진과 인터뷰를 통해 군민 스스로 영덕군을 기록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전시회에서는 영덕군의 인문학적 가치가 있는 공간과 사람,
지혜를 찾아 기록한 책자와 자서전이 전시되고요. 영덕 축선항 지역의 이야기도 함께 전시돼서 영덕 내 깊은 역사를 가진 공간 등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시회 운영 첫날인 오늘 오후 2시부터 관람 가능하고요. 다음 달 말까지 평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는 26일에는 영덕 인문실록을 수강한 19명의 군민이 참석한 출판 기념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5도 높은 4도, 습도는 5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1.5에서 3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외교 및 안보의 기본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하면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기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3년 처음 국가안보전략을 마련했을 때에도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기술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해 2013년보다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또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정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점점 구체화되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다가올 새해에는 많은 분들이 독도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 보는 키워드 뉴스 화요일에는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전기차 급발진입니다. 전기차 급발진 사고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있었습니까? 네, 지난 9일 오전 대구 중구 서성 내거리에서 차량 14대가 부딪히는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사고로 15명의 경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전기차 급발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공개된 사고 영상을 보면 정차해 있던 경차가 갑작스런 추돌에 대응하고자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뒷차량의 미는 힘을 버티지 못해 다른 차량과 추돌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후 서성 내거리에 정차한 여러 대를 추돌한 후에야 멈추는 장면이 공개가 됐는데요. 사고 영상을 접한 시민 중 일부는 전기차 급발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 전기차 급발진 얘기 언제 들은 것 같은데 작년이었나요? 네. 네. 지난해 6월에 대구 수성구 만촌 내거리에서 무연로로 향하던 한 전기차 택시가 도심 한가운데서 1.5km 가량을 질주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경북 경산에서도 지난 6월 한 마트 주차장에 있던 트럭 전기차가 앞에 있는 승합차로 돌진한 뒤 멈추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매년 급발진 추정 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급발진 추정 사고는 총 20건인데요. 특히 전기차 보급 증가로 2020년 3건, 2021년 8건 등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휘발유나 네. 경유나 이런 거 쓰는 차들도 사실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는 너무 많은데 그렇죠. 이게 급발진이 다라고 인정되는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네, 이 제조사의 결함을 네, 이렇게 확인하기가 인정해야 되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근데 전기차도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대법원에서 급발진 확정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사고가 한 건 정도가 있고요. 네. 이는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어떤 법적인 행정적인 제도가 부족하기 네. 때문입니다. 경찰도 현재 주변 CCTV를 통해서 다방면으로 조사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운전자가 급발진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조사가 급발진이 아니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증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너무 피해를 입고 여러 대가 또 피해를 네. 입으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영케어러입니다.
영케어러. 그 어린데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거 얘기하나요? 네, 맞습니다. 어려운 영어를. 네. 국내에서는 지난해 대구에서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돌보던 20대 청년의 간병 살인을 계기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네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 최근 1년 내 재단의 경제적 지원을 받은 만 7세에서 24세 1,494명을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6%가 가족 돌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22.9%로 나타났고요. 중학생 28.4%, 고등학생 40.1%였습니다. 절반은 1년 이상 가족을 돌봤다고 답했고요. 아이고, 네. 돌봄 기간이 5년 이상으로 장기인 경우도 28.3%에 달했습니다. 아이고, 예, 만 7세에서 24세 중에서 46% 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어린데 네. 본인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맞습니다. 네. 이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초등학생 때부터 학업을 수행하며 돌봄, 생계 등의 책임을 졌다고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이들의 가족 형태를 보면 한부모 가정이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한부모나 조선 가정은 주 돌봄자인 성인이 아프면 청소년이 돌봄을 맡게 되는데요. 미래를 준비해야 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고요. 정신건강 문제로도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네. 돌봄을 받아야 할 아동이 성인에게도 어려운 일을 전담하는 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합니다. 네. 정부의 지원이 없습니까? 네, 약 40%가 어떤 지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을 했고요.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친인척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학교의 지원은 소수에 그쳤는데요. 전문가들은 빈곤 학대 아동 못지않게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영국처럼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일본에서는 위기 징후가 보일 때 학교 상담사, 복지사 등과 연계합니다. 학교에서 잦은 결석, 과제 미제출, 불성실한 수업 태도를 보인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대구에서도 영케어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약 40명 정도가 도움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랬군요. 대구시는 이들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계속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네. 케어 잘 해주시고요. 다음 키워드는요. 네, 아너 소사이어티입니다. 아나 소사이어티. 이건 네, 그러니까 뭐 그 돈 고액 기부자 뭐 이거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2007년 12월 출범해서 국내 기부 문화를 주도해온 사랑의 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자가 올해 처음으로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1억 이상. 네, 1억 이상입니다. 네. 1억 이상 고액 기부자의 모임인데요. 네네. 아너 소사이어티는 세계 공동 모금의 고액 기부 프로그램 토크빌 소사이어티를 벤치마킹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개인 기부 문화가 활발하지 않은 한국에 맞지 않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네, 첫 해 회원도 6명에 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되게 부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활성화가 됐을까요? 네, 회원들의 기부 사연이 세상에 알려질수록 신규 회원도 불었습니다. 2012년 100호에서 2015년 1000호 회원이 탄생했습니다. 아너 소사이어티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초고액 기부자 대다수도 한때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배달의 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이 대표적인데요. 인구 100명도 안 되는 작은 섬마을에서 태어나서 식당의 손님용 룸에서 쪽잠을 자며 생활하던 그는 이제 아너 소사이어티 최고 기부액 회원이 됐습니다. 네. 총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98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대구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익명으로 1억 원을 기부하고 사라졌던 키다리 아저씨 박묵은 미강전업 대표가 대표적입니다. 네. 생활고로 중학교를 중퇴한 그는 나같이 배우지 못한 서름을 느끼는 이들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너무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성공하고 그걸 나눔으로 돌려주시는 분들. 네. 너무 고마운 분들이죠. 네, 이 큰 부를 이뤄야만 고액을 기부할 수 있다는 편견을 깬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2019년 9월 대구 지역 공무원으로 처음으로 아너 회원이 된 7급 공무원 김영익 씨가 가입 당시 3개월마다 500만 원씩 5년간 총 1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오, 네. 이때도 굉장히 좀 화제가 되었는데 네. 2020년 여름에 남아있던 약정 금액 9천만 원을 한 번에 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예금을 해지하고 분양권까지 팔아서
이른바 영끌 기부였는데요. 네. 이 당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독 대구를 아프게 핥히고 지나간 뒤 생활고에 빠진 많은 지역 주민들을 보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네. 대구의 안어 회원은 총 210명 정도 있는데요. 서울, 부산 다음으로 많다고 합니다. 네, 더 많이 알려지고 기부 분화 좀 많이 확산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네, 경북대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아, 이거 그때 재학생이 해킹했다 뭐 그랬죠? 맞습니다. 네. 지난달 3일에 경북대는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네. 조사 결과 재학생 2명이 학내 정보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열람하고 개인 PC로 내려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런데 교육부가 최근 경북대를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서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고요. 2차 유출된 항목까지 합하면 약 80만 건의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학생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는데요. 유출된 정보들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탓에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선 또 다른 유출 항목들이 발견될 수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사건 초기 경북대가 유출 사실을 뒤늦게 알린 점도 학생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경찰 수사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경찰도 해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버 기록을 분석하고 있고요.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에 무단으로 접속한 재학생 2명도 경찰 수사 대상입니다. 이 학생들은 자수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경찰도 시스템 침입과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추가로 확인된 혐의는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검수완박 100일입니다. 네, 100일입니다. 네. 9월 10일에 네. 이 법이 시행된 거죠? 맞습니다. 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검수완박. 네. 18일로 100일을 맞았는데요. 네.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체 사건 평균 처리 시간을 보면요. 2019년에는 50.4일 정도였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인 지난해에는 64.2일, 올해는 68.4일로 늘었습니다. 사건 처리에도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선거범죄입니다. 선거범죄는 가뜩이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데요. 경찰이 시효가 임박해 사건을 송치하면 사실상 보안 수사가 어렵습니다. 네, 최근 급속도로 확산하는 마약범죄 수사도 빠르게 대응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네, 검찰은 경제범죄에 속하는 마약류 유통범죄만 수사할 수가 있고요. 마약 수사의 실마리가 되는 마약류 소지, 투약범죄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8월에 검찰이 현장 단속 중에 투약 사범을 발견하고도 112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네, 복잡하고 방대한 범죄를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네. 허점이 생길까 그건 걱정이네요. 네,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게 말처럼 좀 쉽지 않고요. 네. 경찰의 수사 부담도 심해졌습니다. 검경 수사권 이후에도 인력은 그대로인데 사건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요일 키워드 뉴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난방비를 줄이려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보일러 이런 거 안 돌리고요. 막 힘들게 추인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이 너무 없으니까.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에서 이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을 지원하고 있어요. 사유리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대구에는 1,500에서 2,000여 가구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추운 날이 이어지면서 연탄 사용도 많아지는데요.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연탄 나눔에 자원봉사자들이 나섰습니다. 제가 방문한 동인동 봉사 현장의 소리부터 들어보시죠. 50장 남았어. 다 했다. 나이스. 얼마 남았어. 옆에서 친구들이 이제 봉사하고 있는데 예. 그 친구들한테 한마디 응원을 해주세요. 아이고 이 추운 날씨에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고맙고 잘 쓰겠습니다. 다 넣어놨거든요. 어머야 사랑이 잘 일어났죠? 예. 첫 번째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아이고요. 우리 어르신께서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추운데 이 해가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또 황금 같은 주말에 시간을 내주셔서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한데 감사드립니다.
방금 봉사하신 집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어르신이 집에서도 떼시지만 여기가 또 이 근처에 사시는 어르신들 사랑방이거든요. 그래서 한 4분, 5분한테 연탄을 드린 효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정말 좋은 일 해주신 거고, 대구에 지금 1,500에서 2,000 가구 정도 어르신들이 연탄을 사용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오늘 거의 한 6분 정도 봉사하신 거랑 똑같은 효과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 인사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뿌듯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서로 이제 다 왔어 뭐 사내 갈 때처럼 네네. 그렇게 같이 나누고 하시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온이라는 게 한 10월쯤부터 슬슬 추워지고 그 다음에 한 3월 지나도 춥거든요. 근데 오래 쓰셔야 되는 거라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구당 200에서 300장씩 연탄 나눔을 하고 있고요. 또 집이 너무 습해서 연탄을 사용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거주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듬해 봄까지 연탄을 사용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또 무엇보다 기름 보일러나 도시가스를 사용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이 이 연탄을 계속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이어서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김정수 사회복지사에게 연탄 나눔과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은요, 2006년에 이제 법인이 설립되었거든요. 그래서 연탄 봉사활동은 이제 그때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고요. 네, 매년 보통 40만 장의 연탄이 나가는데요. 올해는 지금 그 절반 정도 수준의 연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보다는 지금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많이 준 것도 사실이고요. 경기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 만큼 기업 그리고 이제 가게가 어렵다 보니까 연탄도 그만큼 후원도 줄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탄 봉사를 참여하시려면요, 후원금을 직접 내셔서 연탄 그 후원하신 만큼 이제 예를 들어 제 이름이 김정수잖아요. 그러면은 그 김정수라는 이름으로 연탄을 후원하면은 그 후원한 연탄으로 직접 이제 연탄을 봉사하실 수도 있고, 또는 봉사가 힘드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연탄 공장과 연계를 해서 연탄을 직접 배달해드리기도 합니다. 어르신 분이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칠성동에 어르신 댁에 갔더니 연탄이 딱 4장 정도 남으신 거예요. 연탄이 딱 필요한 타이밍에 들어갔다는 건데 이제 어르신께서 저를 붙잡고 좀 우시더라고요. 제가 20분 정도 달래다가 이제 나왔는데 그분이 계속 눈에 밟히더라고요. 대구라고 하면은 이제 광역시이기 때문에 연탄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황은 이런데 이제 후원은 또 많이 줄어가지고 맞습니다. 힘들다. 우리 유리 씨도 취재하면서 또 같이 좀 날라가지고 안 쓰던 몸 써가지고 맞습니다. 네. 저도 좀 같이 날랐는데 그 봉사자들이 일렬로 쭉 서서 대문에서부터 연탄 공간, 저장 공간까지 차례대로 이제 그렇죠. 전달을 하는데요. 네네. 저도 좀 앞치마, 팔토시 이제 착용을 하고 연탄을 같이 날랐습니다. 근데 이게 요령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연탄 위랑 아랫부분을 잡으면 그 다음 사람은 연탄 양 옆을 잡아야지 원활하게 이렇게 전달이 가능하고 네. 또 초보자들은 맞아. 네, 또 연탄이 무너지지 않게 쌓는 게 쉽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옆에서 또 도움을 김 사회복지사가 주기도 했습니다. 봉사 참여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리동에서 온 조수아라고 합니다. 평소에 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는지 찾아보다가 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봉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즐겁게 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참여하게 됐어요.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고, 근데 또 연탄 쌓여 있는 걸 보니까 또 어르신들이 올겨울을 따뜻하게 나실 것 같아가지고 뿌듯함도 느껴지고 그래요. 점점 그 몸짓이 되게 기계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더 효율적으로 연탄을 나를 수 있게 되고 하면 할수록 노하우가 쌓이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었어요. 1년 중에 제일 힘든 계절이 겨울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뜻깊은 활동이었고, 이런 활동들이 많아지면 앞으로도 계속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싶고 다 같이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손영환입니다. 지금 겨울인데 제일
필요한 곳이 따뜻한 게 보낼 수 있는 것도 필요한데 어르신들이 연탄을 이제 나를 게 되게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겨울마다 꼭 이제 연탄 봉사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역시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니까 조금은 편해진 것 같은데 또 2년 만에 코로나 끝나고 다시 하니까 그 감각이 조금 새로운 것 같아요. 아까 할머니께서 고맙다 하시는데 되게 또 가슴이 또 뭉클하더라고요. 그 연말을 다 같이 뜻깊게 보낼 수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다 같이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연탄 봉사나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053-356-0807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상담할 수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올겨울도 우리 지역 어르신들 따뜻하게 겨울나길 바랍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육 환경이나 교육 기회는 어디에 살든 공평하게 제공돼야 하는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경북 칠곡군 외관에서 순심여자 중학교를 고등학교하고 분리해서 단설중학교로 전환해달라 이런 요구가 지금 크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순심여중 단설화 추진위원회 신혜영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순심여자 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 순심여중고는 현재 지금 경북 칠곡군 외관읍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순심교육재단 산하 순심여중, 순심여고, 순심중, 순심고로 각 4개 교입니다. 순심중고등학교는 과거 2008년에 중학교가 분리돼서 각각 남중과 남고가 됐는데 네. 그에 반해 순심여중고는 두 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병설학교이고요. 현재 순심여중고는 학생 수 670여 명이고 교직원 수는 61명입니다. 그래요. 남중 남고는 분리가 됐는데 여중고가 아직 분리 약간 안 된 상황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이게 사립재단일 거 아니에요? 예, 사립재단입니다. 사립재단은 중고등학교 같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여중고 합해서 670여 명 학생이라고 하셨는데 중고등학교 보면 어디가 조금 더 많아요? 지금은 고등학교가 학급수가 8학급씩 돼서 19학급이고 여중은 3학급씩 해서 9학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의 학생 수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병설로 운영해서 중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중학교를 따로 분리해달라. 지금 학부모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얘기인가요? 네, 저희가 지켜보니까 첫 번째로는 독립적인 학사 일정이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중심의 학사 일정 구성으로 중학교만의 특화된 교육 과정의 설계가 어려워요. 네. 중고 방학 기간을 중학교 일정에 맞출 경우에 대입 일정상 수시 전형으로 진학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의 전형에 많은 전략의 차질이 빚어지는 피해가 예상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비효율적인 수업 시간입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하면 좋다는 이런 반론을 하시던데 초중고 수업 시간이 45분, 50분으로 엄연히 정해져 있음에도 그 불구하고 달라요? 중학생은 네, 45분. 초등은 40, 중학교는 45분, 고등은 50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네. 병설이라는 상황 때문에 중학교 45분 수업이 아닌 고등학교 수업 시간 50분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 초등학교 때 40분 수업을 받다가 중학생 돼서 바로 50분 수업에 적응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물론 잘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지망을 적어서 이렇게 학교를 배정받거든요. 추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조금 몇 명 정도는 그렇게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병설고 교장으로서 두 학교를 운영하는 비효율적인 관리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가 소속은 분리되어 있어요. 있지만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수업 이동에 따른 교사와 학생의 활동에 제약이 큰 상황이에요. 피로감도 큰 편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건물은요?
따로 업무를- 돼 있습니까? 예, 지금 2020년 현재 단설 학교로서의 시설적 준비는 완료한 상태인데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운동장, 체육관, 급식실이 따로 분리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단설의 조건에 맞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조건은 병설에서는 도저히 진행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단속회가 된 이후에 이행하면 되는 조건인데도 네네. 근데 같은 재단인 순신고, 순신중은 단설인데도 지금 현재 운동장, 체육관, 급식실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을 우리 이제 학부형들이 하면서 알게 되었고, 예. 그래 도교육청이 안 된다는 조건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이제 단설로 가는 어떤 그 조건들이 여러 개가 있나 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조건들이, 예, 저도 네. 알아보니까 네. 확실한 것은 네. 중학생들의 수업 활동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네. 단설화 조건 중에 중고 각각 학급 수가 12학급 이상 또는 전체는 30학급이 되어야 한다는데 저희 순심여고 여중은 28학급으로 2학급이 부족한 상태인데 20년대도 전에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교육 환경이 급변한 지금에 그대로 적응해서 안 된다고 계속 하시고 현실과 맞지 않고 그게 경북 지역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도 불합리해요. 임종식 교육감은 맞춤형 경북 교육을 강조하시는데 저희 순심여중 학부모들은 이런 상황이 표리부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학급 수 기준 금방 예. 12학급 이상이나 또는 전체 학급이 30학급이 돼야 한다. 이런 이거는 뭐 우리나라 전체인가 아니면 뭐 지자체마다 달라요. 이게 경북교육청만. 학급수 기준은 20년 전에 만들어진 경북교육청의 내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의 내규다. 내규, 예. 아, 그렇군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잖아요. 네. 학교에 그죠? 네. 그럼 이것도 예를 들면 뭐 단설이냐 병설이냐에 따라 다른가요? 혹시 그런 건 알아보셨어요? 예, 그거는 분명한 건데요. 순심교육재단 산하 순심중학교는 현재 9학급이거든요. 네. 근처에도 있고 단순 비교가 가능해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순심중학교가 받고 있는 예산의 60%의 예산을 지금 순심여중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건 똑같은 중학교인데 단설과 병설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게 돼서 저희 학부형들이 더 지금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게 예산 그렇게 돼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확인을 하신 건가요? 예,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학부모나 학생들 얘기도 궁금하고요. 또 지역 네. 사회의 여러 가지 의견들도 좀 들어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학생들도 처음에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계속 알게 되면서 단설화 요구를 원하고요. 왜냐하면 중고에 분립된 상황을 느껴보고 싶은 거 학창시절에 같이 있으니까 고등학교와 같이 연계를 하니까 조금 불편한 면도 있는 겁니다. 학사 일정 구성에서부터 그걸 체감하니까 우선 그게 제일 크고요. 지역 사회에서도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현재 1,700여 명이 순심 여중 단설화 추진에 서명에 동참을 해주셨고 현재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지금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사실은 학교가 거기 다 아는 데니까 그죠? 다 아마 거기 나오신 분이고 또 다니고 있고 막 이렇게 될 테니까 거기 선생님들도 아마 혹시 뭐 또 그곳에서 같이 다니고 했던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예, 많이 그렇죠. 분들이 많으시죠. 네, 근데 현재 계시는 교장 선생님도 우리 순심 여중부 출신이시고요. 교장 선생님께서도 학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뭐 보면 체감할 수 있는데 현실에 부딪혀 당연히 받을 혜택을 학생들이 받지 못하니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저희들은 그 규제의 벽을 깨야 한다고 제가 생각해서 여기 동참하는데 순심유중 개교 일에 엄마 딸이 같은 동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중에서 여고 뭐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순심여중을 졸업하고 많은 학생들이 순심여고로 진학하니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함께 피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요. 시골 학교지만 순심여고의 경우는 원래 서울대를 비롯해 다수의 수도권 명문대 합격생을 배출했고 지방 국공립대도 많은 합격생을 배출한 상태거든요. 네. 일단 단설화가 되면 충분히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학생들을 위해서 좋다는 얘기시죠. 아이들을 위해서. 네.
그것 네. 때문에 단설화가 되면 우리 네. 수십 여중이 수학, 과학, 중점과학학교로 특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칠곡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런데 중학교가 분리되지 않으면 이런 중점학교 지원이 어려워요. 아, 그것도 그런 게 외가는 있습니까? 읍면이다 보니까 네. 학원이나 교육 여건이 되고와는 다릅니다. 네. 내 아이에게 많은 것을 주고 푼 것이 제 부모의 마음인데 그렇죠. 단설화가 되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학교 안에 좀 지원하고 학생들이 대도시와 차별받지 않게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또 학부모들이 교육 여건 때문에 대도시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줄일 수 있고 네. 사교육비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마다의 어떤 특성화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중학교가 단설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충돌하는 어떤 것들이 많이 있네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단설 전환이라는 게 예를 들면 사람하고 돈이 드는 거잖아요. 가장 네. 중요한 거, 그죠? 네. 근데 교육청 입장도 쭉 들어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일 텐데요. 예. 어제 보니까 또 그 경북 도교육청 앞에서 시위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그간 단설의 조건이 맞지 않다는 도교육청의 입장을 전해 듣고 도교육감님과 면담을 요청드렸으나 성사가 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어제 저희 학부형들이 40여 명이 도교육청을 찾아가서 순심여중 단설화 촉구를 위한 시위를 했는데요. 행사 가시기 전에 또 경북도 교육감님을 잠깐 만났습니다. 네네. 교육감님은 학생 수 감소로 단설화가 힘들다는 기존 입장을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도교육청 행정과장님과 면담을 계속했어요. 네. 그런데 역시 학생 수 감소나 다른 학교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면서 단설화가 어렵다 하셨는데 네. 그리고 뭐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며칠 내로 학교를 방문하겠다는 의사만 전달하셨어요. 네. 근데 저희 학부모들은 단설화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학부학에 전달하고 내려왔죠. 그리고 앞으로 순심여중 상황을 충분히 지켜봐 주시고 조속히 단설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뭐 간절한 마음뿐이고 순심여중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염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로 인해서 읍면의 작은 학교가 좀 더 경쟁력을 가지고 반드시 학생들이 참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일단 여기서 얘기 마무리할게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순심여중 단설화 추진위원회 신혜영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1분 됩니다. 2023년에 부동산 정책에 또 여러 변화들이 있겠죠. 바뀌는 내용들 알아볼게요. 대구 한의대학교 통상경제학부 송원배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올해에도 이제 새 대통령 취임부터 부동산 정책들이 여러 번 발표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는가 하면 이 법률 변경을 위해서는 입안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 통과돼야 하는 법들도 있습니다. 네. 이 법이 개정되어도 일정 부분 유예 기간을 두는 예도 있고요. 또 새해에 바뀌면 아무래도 이제 제도 적용이 쉬운 부분도 있겠죠. 네. 이 바뀌는 내용은 주로 부동산 세제 부분과 청약 제도, 금융 지원, 기타 제도 변경 등이 있습니다. 네, 뭐 세금 문제는 또 가장 민감할 텐데 이건 좀 달라지는 거 좀 봐주시죠. 네, 우선 취득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개인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또는 이제 원시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액수나 또 시가 표준액 가운데 이제 더 높은 금액을 가세 표준으로 적용하고 있었지만 23년도부터는 실거래 가격만을 가세 표준으로 적용합니다. 네. 이제 또한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취득세 가세 표준은 시가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이제 증여분부터 시가 인정액으로 취득 가액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 시가 인정액은 뭐냐 하면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 사례 가액, 감정 가액, 공매 가격 등을 이제 시가로 보는 기준입니다. 네. 이제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이제 가세 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이제 취득세 부담이 이제 많이 늘어날 전망이고요.
지금 정려를 계획하고 있다면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안에 정려를 하면은 개별 공시지가로 절세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양도소득세에 관심이 많잖아요. 내년도부터 양도소득세 2월 과세가 적용된다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지난 몇 년간 정려 거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부담하게 될 양도세보다 정려가 절세로 이제 활용되었기 때문인데요. 네. 정부에서는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정려한 후에 2월 과세 적용 기간이 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게 되면은 정려자의 취득 금액이 아니라 정려받은 수증자가 정려받은 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합니다. 네. 그러면 이 경우는 취득 금액은 높이고 양도 차익은 줄여서 양도세가 이제 절세되는 효과가 있었지요. 네네. 이제 그렇지만 23년도 정려건부터는 양도세 2월 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절세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려 후에 10년 안에 팔게 되면은 내가 받았는 게 아니라 정려자가 최초 취득한 금액과 현재 매매가의 차익을 구하게 되면은 양도세가 훨씬 커지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물론 양도 차익이 없다면 상관없는 일이겠습니다만은 정려 계획이 있다면 취득세처럼 올해 내에 하면은 5년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뭐가 나왔는데 내년에 또 바뀌는 게 있을까요? 네, 종합부동산세는 얼마 전에 이제 여야 합의로 내년 6월 이제 개정 예정인데요. 네. 기본 공제 금액이 올해까지는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하던 것을 이제 내년부터는 12억 원으로 이제 상향을 하게 되겠고요. 네. 다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이제 상향되어 완화되기에 23년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올해보다는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또한 이제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 제도도 폐지되겠고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이 현 올해까지는 1.2에서 6% 부과 체계에서 내년부터는 0.5에서 2.7% 세율이 낮아지게 되며 또 세부담 상한율도 300%이던 것이 150%로 이제 일어나돼서 네.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도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금매도 많이 나오긴 해도 뭐 거래가 일단 많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약에 관심 갖는 분도 줄고 뭐 청약 통장 해지한다 이런 또 기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청약제도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네, 이 무순위 청약의 경우에 이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한다는 내용인데요. 네. 이 무순위 청약 제도는 과거 청약 열풍이 아주 이게 불적에 이제 정당 계약 후 예비 순위 이후가 되면은 자녀 세대 분양을 이제 규제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네네. 그 전에는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줍줍이라고 했었죠. 네네. 이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녀 세대 공급도 사업 주체의 인위 분양에서 청약 제도에 산입하게 되어 규제 강화를 시켜놓은 제도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마땅히 폐지돼야 하겠지만 우선 내년부터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주택 청약 신청 자격 요건이 거주 지역을 이제 폐지하였습니다. 네. 이제 또 예비 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 당첨자의 비율도 세대 수의 500%까지 확대를 합니다. 근데 뭐 그렇죠. 미달이 지금 현행 뭐 많아가지고. 40%까지 주고 있습니다만은 네. 청약이 미달인데 무순위의 거주지역 폐지나 예비 당첨자 비율을 확대하는 게 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청약제도 개편에 뭐 다른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네, 공공분양 청약 시에 이제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 공급 기회가 이번에는 청년에게도 주어집니다. 네. 이제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계획에 발표된 공공분양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대상자가 되려고 하면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세에서 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 평균 소득 140% 이하이고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한 9억 7천만 원에 해당되면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청년들한테도 연령별로 봤을 적에 꼭 굳이 결혼하지 않더라도 특별 공급이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최근에 정부가 수도권 재건축 단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 지역에도 이게 파악이 될까요? 네, 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을 이제 30%로 높였습니다. 2차 안전진단도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기로 했고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장기적으로는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입니다. 이 왜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공급 확대 정책을 펴는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행해도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이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겠죠. 그러나 우리 지역은 현재도 공급 가행에 또 도시정비법 대상 단지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지역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임대차 3법은 뭐 변화가 있을까요? 네, 21년부터 이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으나 시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서 23년 5월 31일까지 이제 계도 기간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네.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6월 1일부터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임대차 보호법 제도 실효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 시간에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게 반영이 좀 됩니까? 네, 이 전세 사는 도중에 이제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세금이 먼저 변제되고 남는 금액을 배분해서 전세금을 돌려줬으나 그렇죠. 이 앞으로는 국세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해서 세입자의 확정 일자 이후 법정 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있다 해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토록 했고요. 네네. 이제 또 하나는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 제도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네. 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조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임차 개시일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게 열람 신청을 하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 명세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왜 임대업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뭐 임대하시는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문제가 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피해를 본 단지가 우리 지역에도 생겼다고 들었는데요. 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무려 1,139채의 빌라 전세를 낀 매매 형태의 갭 투자로 사들여서 임대 사업에 이용한 속칭 빌라왕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당장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사는 곳에서 지낼 수 있겠지만 빌라왕은 대부분의 무자본의 갭 투자 방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또 현재 지난해 종부세 62억 원이 체납 중에 있고 올해 부과된 것도 미납 상태라고 봐야겠죠. 네. 이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의 경우는 반환 기간이 상속자 지정으로 지연되는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보증보험을 체결하지 않은 세입자의 경우는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순순히 채권자가 존재하거나 집값이 시세보다 하락하여서 보증금을 상환받는 것이 불가능해질 위험성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역의 그 달성 육아인가요? 거기 있었던 그런 것 때문에도 걱정이 많은데 이런 일들은 미리 좀 없도록 잘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 사랑 고백하며 설레 수줍음과
네,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듣고 왔습니다. 이제 교통정보로 갑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화랑로 화랑교에서 효목내거리 방향으로 효목내거리 직전 가장자리 차로 쪽입니다. 승용차 추돌 사고 있고 앞산 터널로 범물동 방향으로는 앞산 터널 안쪽 3차로 쪽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와룡로는 서재 체육문화센터에서 와룡대교 방향으로 중간 지점입니다. 1차로와 2차로에 적재물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성북교 지하차도 빠지는 2차로 쪽입니다.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 서대구 요금소부터 서행으로 이동하는데요. 서대구 나들목 지나 성서 나들목까지 속도 조금 줄여 이동하고 반대 대구 방향으로도 옥포 분기점 구간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업 구간도 있습니다. 달성 12.6km 지점에서 달성 부근 13.6km 지점 갓길적으로 시설물 설치 작업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편안하게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내년 설이 되게 빠르더라고요. 1월 22일이고 그 주가 설 연휴던데 코레일의 내년 설 승차권 예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후 3시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만 온라인과 전화로 예매할 수 있대요. 경부선은 내일, 호남선은 22일이고요. 아침 7시부터 예매 시작합니다. 빠른 클릭이 관건인데 올해도 또 주요 노선은 경쟁이 치열하겠죠. 벌써 또 내년 설 얘기 나옵니다. 자, 12월 20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